5월 3일의 일기를 보면 김창재 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시위 참가자들에게 시위를 벌이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조선인 가운데 한 사람이다. 독립운동이 아무리 애국적이라고 해도 투기, 미신, 허황된 말, 음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동조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다수의 목소리가 곧 주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다수의 목소리가 주님의 목소리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3.1운동에 대한 설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6월에는 지방선거가 있는데 최근에 개헌 국민투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5.18이나 부마 사태를 헌법 전문에 삽입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정작 5.18이나 부마가 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앞서서 3.1운동은 1948년 7월 12일 헌법이 제정된 이래 전문에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흔히 자주 독립의 정신으로 알려진 이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이번 설문의 목적이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설문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설문 당시에 작성해주셨던 메일을 확인해주시고 답장해주시면 상품권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응답자 기본 정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우연히 총 18명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남자 11명, 여자 7명이었습니다. 연령대는 50대, 60대, 70대 순이었고 30대, 40대 한 명씩 있었습니다. 교육 정도는 대학교 졸업, 대학원, 박사, 석사 순이었고 고등학교 졸업이 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근현대사 지식에 대해서 이해하는 정도를 보통이다가 가장 많았고 그렇다, 매우 그렇다 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평균에서 평균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13명, 감성적이다 4명, 모르겠다 1명이었습니다. 이번 설문은 3.1운동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에 응답자분들의 종교를 물어봤습니다. 개신교 10명, 천주교 5명, 없다 2명, 원불교 1명이었습니다. 3.1운동은 소요사건이다, 아니요, 열렛, 그렇다 4명이었는데 보시다시피 많은 자료는 당시 상황을 소요로 표현하고 있고 폭동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3.1운동은 소요사건이다, 아니다, 열렛, 그렇다 4명이었습니다. 3.1운동 초기에는 단순한 만세운동으로 시위를 벌였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폭력이 더해지면서 폭동의 양상을 띠었고요. 소요의 사전적 의미, 이것을 참조하시면 3.1운동은 소요사건이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사태를 파악하고 정리했던 자료들도 그 이름을 조선 소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단 하루에 일어난 사건을 지칭한다 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3명이고 아니다 15명이었습니다. 이름을 3.1운동이라고 하니까 정말 단 하루만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실제로는 3, 4, 5월에 걸쳐서 이 소요 사태가 일어났었습니다. 3.1운동은 비폭력, 무저항의 평화운동이다. 그렇다 15, 아니다 셋. 한국에서 태어나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저 역시도 평화운동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폭력을 띠게 되었고 물리적인 힘이 동원이 되면서 당초에 비폭력을 주장했던 33인의 독립선언문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나는 3.1운동에 관한 1차 사료를 찾아본 적이 있다. 아니요 16. 그리고 한 명이 대한민국 사람 만들기 아마 함재봉 교수님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네이버 백과사전인데 이러한 자료들은 1차 사료가 아니라 1차 사료를 정리, 가공한 2차 사료라고 볼 수가 있죠. 1차 사료는 당시 1919년에 이 사건 3.1운동을 직접 목도한 사람이 정리한 자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역사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이러한 1차 사료에 기반한, 즉 사실에 기반한 자료를 정리한 교과서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 이 설문을 준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나는 독립선언서 전문을 전부 읽어본 적이 있다. 그렇다 10명, 전반부만 4명,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다 4명. 독립선언서는 민족대표 33인이 만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에서부터 독립선언서가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확실히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로 독립선언서는 최남선이 작성을 했고 비폭력, 단일화, 대중화를 목적으로 조선 민족의 독립을 천명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33인의 생각과는 다르게 당시 민중들은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하는 소요 사태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3.1운동은 독립선언서 마지막 부분에 공약 3장이 잘 지켜진 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 공약 3장은 한용운이 만들어서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나, 오늘 우리의 이번 거사는 정의, 인도와 생존과 영광을 갈망하는 민족 전체의 요구, 오직 자유의 정신을 발휘할 것이요 결코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벗어난 잘못을 저지르지 말라. 하지만 이후 자료에서 보듯이 배타적인 감정으로 정도에서 한참 벗어난 것이 사실이고요. 최후의 한 사람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민족의 정당한 의사를 시원하게 발표하라. 이 최후의 한 사람, 최후의 일각이라는 문구로 인해서 당시 통치 당사자였던 조선 총독부는 결사항전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로 인해서 내란으로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하지만 33인은 3월 1일 오후 2시 태화관에 모여서 선언문을 읽지도 않은 채 총독부의 경무총감에게 태화관 주인을 시켜 전화를 건 뒤 자수를 했습니다. 마지막, 모든 행동은 가장 질서를 존중,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어디까지나 떳떳하고 정당하게 하라. 질서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무질서한 운동이었다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지도부와 이에 호응한다라고 생각되는 각 지방의 민중들의 움직임이 일치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에 우리는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해야 하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래 80여 년이 지난 지금 그 어떤 교과서에서도 이러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3분의 2의 응답자가 그렇다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
훗날 대한민국 임시정부 제2대 대통령이 된 박은식이 1920년 상해에서 출간한 독립운동지 열사는 3.1운동을 아는데 비교적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그렇다, 6, 아니다, 5,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라는 대답이었는데요. 저도 아무것도 모를 당시에는 이 독립운동지 열사가 1차 사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 곧 밝혀졌고요. 이 역사책은 3.1운동을 아는데 왜곡, 날조된 자료를 제공해준다. 그렇다가 5, 아니다가 넷,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읽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책은 당시 한반도에 있던 임시정부의 비밀 기구들이 각 도, 각 면 등에서 정보를 모아서 3.1운동의 상황을 파악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그것을 담당했고 어떤 식으로 취합을 해서 박은식에게 전해졌는지, 그리고 그 정보 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습니다. 심지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나온 이 책에 의하면 박은식 자신조차 확실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연구나 사료는 아무런 가치가 없겠죠. 3.1운동으로 7,509명의 조선인이 사망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책에서 기원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7,500명이다, 7,600명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도 다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그렇다면 사실이 무엇인지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낼 필요가 있겠죠. 다음, 조선총독부의 당시 사료는 3.1운동을 아는데 비교적 정확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그렇다가 10명, 아니다가 6명, 모르겠다 2명이었습니다. 이 사료는 3.1운동을 아는데 왜곡, 날조된 자료를 제공해준다. 아니다 8, 그렇다 6, 참가자 수, 희생자 수를 축소했을 것이다 6, 오히려 확대했을 것이다의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모른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집단이 어디였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반일 감정에 젖어서 일본을 적대시하게 되면 일본이 생산한 자료는 전부 거짓이다, 왜곡됐다, 이런 식으로 치우치기 쉬운데, 과연 그 자료가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어졌는지 확인을 하게 된다면 그 생각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실제 기록의 나라라고 불리는 일본은 이 3.1운동에 대한 자료를 그 당시 그리고 이 사건이 끝난 이후에도 자료들을 정리해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책들을 생산했습니다. 하루하루의 사건을 전국 각지에서 체크하고 정리해서 중앙으로 보고하고 그것을 시간적으로 그리고 여러 카테고리에 따라서 정리를 한 것이 조선총독부였습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하면서 사료의 중요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결국 이 사료를 택할 것인가 저 사료를 택할 것인가는 믿음의 영역, 자신의 신념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반의를 우선으로 한다면 이 사료를 인정하지 않게 되겠지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확인할지 하지 않을지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한민국의 역사가 이렇게 적용화된 이유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보지 않으려는, 있는 것을 없다 하고 없는 것을 만들어버리는 좌익사관, 그 거짓에 의해서 대한민국 그리고 각 개인의 정체성이 파괴되게 된 것입니다. 유명한 3.1절의 노래가 있죠. 이 가사에 의하면 3월 1일 정오에 일물같이 대한독립 만세가 외쳐졌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그렇다가 3분의 2를 차지했는데, 당연히 이 노래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하지만 진실은 오후 2시 이후가 지나 만세 소리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족대표 33위는 원래 탑골공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진행을 하려다가 그 전날인 28일 손병희의 집에서 만약 탑골공원에서 학생들과 함께 진행하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선언만 하기로 결정. 3월 1일 당일에 태화관에 모인 인원은 29명이었고 태화관에서의 선언만 하겠다라는 소식을 뒤늦게 한 학생들이 달려와 당신들도 같이 탑골공원으로 와서 선언하고 독립만세를 외치자라고 했는데, 손병희와 최리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3월 3일에 작성된 조선에 있어서 독립운동에 관한 건이라는 이 자료에 의하면 3월 1일 경성 2, 3천 명 대한문 앞에 집합, 독립선언하고 신의 행진, 일부는 창덕궁 내에 진입하려고 했는데 저지했다. 그리고 소유자의 성질에서는 천도교, 기독교, 진도 및 학생, 출동 병력은 보병 3중대, 기병 1소대가 있었다. 그 후의 상황 오후 7시 이후에 조용히 됐다라는 것 같고, 하지만 경계 중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뿐만 아니라 선천과 평양에서도 비슷한 사태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특히 평양에서는 독립선언서 낭독, 불온한 연설을 했고 밤이 되어서 폭동의 어떤 징후가 있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일어나는 폭동과 같이 커다란 충돌은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선천에서는 수불명의 군중들이 있었는데 한국기, 즉 태극기죠. 이것을 들고 경찰서에 밀고 들어왔다. 여기는 기독 선천학교 생도 학생들이 많았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처럼 3월 1일을 기해서 시작이 됐고, 이후 3월 3일에는 고종의 인산일, 즉 장례식이 있었죠. 그래서 이 장례식 당일과 그 다음 날은 좀 불온하다, 불경하다라고 해서 이미 학생들은 3월 5일부터 2차 시위를 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 3.1운동은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 이에 3분의 2가 되겠고요. 하지만 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여러 제국들의 재편 과정에서 이 나라가 소유하고 있던 식민지의 민족들의 의사가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민족 자결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는 유럽에 국한된 이야기였고요. 러시아 제국, 오스만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이런 제국이 해체되는 과정에서의 식민지 민족들에 해당하는 사항이었습니다. 1918년부터 해서 해당되는 핀란드나 발트 3국, 폴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는 만 단위 이상의 희생자를 동반하는 커다란 충돌, 전쟁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태가 있었는데요. 일본과 병합된 조선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민족 자결주의라는 이 이야기에 여러 식민지 국가는 소망을 품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사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는 3.1운동의 그 피해 규모가 이러한 유럽의 식민지 민족들의
투쟁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 대단한 운동이었다라는 식으로 서술을 하고 있는 게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 3.1운동은 레닌의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아 일어났다. 아니요, 14, 그렇다, 4명이었는데요. 레닌 역시 이 무렵 민족 해방이라고 하면서 식민지 민족들이 해방을 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이와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 좌익들도 민족 자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3.1운동 관련한 책들을 보면 종종 레닌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해서 윌슨의 그것보다 앞서서 다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 차려진 밥에 밥숟가락을 올려놓는 시기라고 봅니다. 즉 역사를 마음대로 왜곡해서 좌익 공산주의가 3.1운동 당시 영향력을 행사했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버리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이후에 일어났던 1926년의 60만세운동, 1929년의 광주 학생 충돌 사건에서는 이 공산주의가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참고한 문헌에서 3.1운동에 공산주의가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는 않습니다. 다음 3.1운동은 민족 자결주의를 오인해서 일어났다. 말씀드린 대로 이 민족 자결주의는 유럽 내 식민지 민족에 해당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음 민족 대표 33인은 적법한 절차에 의해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 이거는 팽팽하게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적법한 절차라고 한다면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지만 천도교 15인은 손병희의 통솔 아래 있었고 중앙 집권화 시스템에 의해서 내부에서 손병희의 어떤 권유랄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합류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후에 손병희는 윤영구, 김윤식, 한규설, 박영효, 윤치호와 같은 구한말에 이 관료들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응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을 뿐더러 몇몇 사람에게는 자신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독교 세력을 끌어들이기로 했고, 처음에는 이상재 선생을 끌어들이려고 했다가 이상재 선생 역시 개인의 사유로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장로였던 이승훈에게 참여 여부를 타진하고, 기독교 내부에서도 이 민족 자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독립운동에 대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천도교와 함께 하기로 합니다. 기독교 내부에서 대표를 선발, 이 운동에 합류를 시킨 것이 아니라 이승훈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있던 목사들에게 동참 여부를 묻고 참여를 시키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불교계 한용운, 백용성이 참여를 하게 된 건데, 이 두 사람 역시 불교계를 대표한다라고는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33인의 민족 대표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당시 약 1700만 명의 조선인이 대표로 했다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 민족 대표 33인은 각지에서 일어나는 운동을 기획했고 민중은 이에 호응했다. 그렇다가 14명이었는데요. 우선 선언문을 전국 각지에 배포하는 작업을 천도교와 기독교계가 나누어서 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각지에서 일어난, 특히 시장 장날을 이용해서 일어난 여러 소요 사건은 이 민족 대표가 기획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독립선언문을 읽고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의문스럽고요. 비폭력이 아닌 폭력화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에서도 민족 대표가 생각했던 것과 일반 민중이 생각했던 것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민족 대표 33인 중 일부는 독립선언서를 조선총독부에 보낼 청원서로 이해했다. 그렇다가 11명. 보시는 자료처럼 최남선은 독립선언서 이외에도 일본 정부, 일본 귀족원, 중의원, 조선총독부에 보내는 독립통고서, 파리 강화회의와 윌슨 대통령에게 보내는 독립청원서 등 모두 3가지의 문안을 기초했다. 그리고 판결문과 신문조서 등을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독립청원론의 입장을 취한 인사는 길선주, 양전백, 김창준, 이갑성, 박희도, 신흥식, 정춘수 등 7명이었고, 이필주와 박동환, 최성모는 입장이 불분명했다. 이승훈, 이명룡, 오화영, 신석구 4명만 독립선언론의 입장을 취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독립선언문을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쪽에 서명한 33인의 명단을 볼 수가 있고, 5등은 자의 선조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유명한 첫 문장이 되겠죠. 단순하게 교판을 잘못 갖다 붙여서 조선이 선조가 된 이 부분을 보고 좌익들은 급박한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는 식으로 서술을 하지만 그냥 실수일 뿐입니다. 덧붙여지는 공약 3장과 마지막 조선 건국 4252년이라고 쓰는 것을 봤을 때, 그리고 조선 민족 대표라는 표현에서 봤을 때 단군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파악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민족주의는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어떠한 생각으로 연호와 민족이라는 말을 썼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 합니다. 하지만 이 선언문의 마지막 부분에 갔을 때 1100세조 령이 5등 우리들을 의무하며 조심스럽게 돕는다는 거죠. 전 세계 기운이 우리들을 외호 보호한다는 거고, 착수가 곧 성공이라다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받아들일 만한 문장인지, 또 당시 기독교계에서도 천도교와 함께 이러한 일을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천도교는 어쩌면 지금의 통일교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천도교를 이해하려면 손병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는데 그저 3.1운동을 주도한 민족 대표다라는 식으로밖에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전에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의 행실이 어떠한지, 이것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한 사실을 접근하고자 하는 교과서는 있을 수가 없겠죠. 이렇게 선조를 바로잡은 버전도 있고요.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립이라고 해가지고 이 임시정부에서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 자료입니다. 이 정강을 보게 되면은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 이렇게 평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일본 제국에 병합된 조선의 사람으로서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외국인의 생명재산을 보호함, 이 두 번째입니다. 오늘날 외국인 이민정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당시로서는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외국인과 연대하고 그들을 우호적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적어놓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일체 정치 범인을 특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자격으로 어떠한 정치범을 특사한다고 하는지, 임시정부에 어떤 감옥소가 차려져 있는지, 조선 총독부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투옥된 정치범을 어떻게 특사할 수 있을까요? 외국에 대한 권리, 의무는 민국 정부와 체결하는 조약에 일의함, 의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어디도 인정을 받지 못했고 무엇을 체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독립을 세도함, 절대 독립을 맹세한다는 말이죠. 다음, 임시정부의 법령을 위월 어기는 자는 적으로 인정한다. 그러니까 이런 막무가내 정강으로 인해서 독립운동 자금이라고 하면서 멀쩡한 조선인을 협박하고 감금하고 돈을 뜯어낸 게 바로 임시정부입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원년 4월 1919년 4월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곳에 3월 1일에 독립선언문을 적어놨습니다. 여전히 조선 건국이라고 연호를 쓰고 있고요. 신기한 거는 기원 4252년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조선과 지금 이 대한민국을 같은 연장선상에서 보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월 3일을 개천절이라고 해서 국경일로 정하고 있는데 그 군원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단군을 숭상하는 쪽에서는 원래 음력 10월 3일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그냥 양력으로 바꿔서 국경일로 정한 것이 그 시초인데 정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독립선언문의 영어 버전입니다. 여기서는 5천년의 역사를 가진다, 2천만의 충실한 인민이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 5천년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단군이 기원전 2333년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2026년을 더한다고 하더라도 4359년인데 이게 어떻게 5천년이 됩니까? 일부 양심적인 사람들은 4천년이라고 표현하지만 대부분 반만 년이니 5천년이로 올려치기를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굳이 이런 식으로 끌어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저로서는 이해가 어렵고요. 마지막, 조선 건국이라고 붙였던 연호를 더 킹덤 오브 코리아라고 표현을 합니다. 킹덤은 왕정이죠. 작성자의 실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운동의 정체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구라고 생각합니다. 조선 독립신문이라고 이름 붙은 이 전단지는 3월 1일 태화관에서 잡혀갈 것을 생각하고 미리 만들어 두었던 신문입니다. 조선민족대표 손병희, 김병조 씨 외에 31인, 즉 33명이 잡혀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은 29명이 연행이 됐죠. 종로경찰서가 아니라 경무총감부로 알려져 있고요. 여기도 우리 2천만 민족이 최후의 1인이 남더라도 결단코 남폭적 행동 이라든지 파괴적 행동을 물행하지 말지어다. 한 명이라도 난폭적 파괴적 행동이 있으면 이것은 영천고 불가구에 조선을 만들지니 천만 주의하고 천만 보중할지어다. 잘 지켜라라는 건데 이 문장이 오늘날 대한민국을 예언했다라고 봅니다. 법치를 파괴하고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난동을 부리는 자들이 수십 년에 걸쳐서 지금의 대한민국을 파괴시켰습니다. 1919년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현재에도 유효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월 1일 당일인데 전 국민이 향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전 국민이 이 대표들의 소시를 뜻을 관철하기 위하여 일제 향응한다 하더라라고 하면서 선동을 하고 있는 문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자들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부추겨서 길거리로 내몰았죠.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현행 헌법에 명기된 3.1운동은 이후 한반도에서 일어난 여러 운동, 1926년에 60만세운동, 1929년 광주학생운동, 1960년 4.19 부마, 5.18, 6.10 등의 뿌리를 할 수 있다. 그렇다가 10명, 아니다가 8명이었습니다. 저는 3.1운동을 자주 독립, 정말 숭고한 운동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좌익들이 이 운동을 끌어다가 물타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실상을 파헤쳐보니 이 한반도에서 역사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자라난 사람들이 그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육체적으로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각 가정에서의 어떤 체계가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고 교육하는 것이 다르듯 세대 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 않고 거짓에 매몰되고 거짓을 계속 생산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게 습관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세대 전수의 결과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고 그러한 대한민국을 만든 이 여러 가지 사건들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1919년 3.1 사건에 다다르게 된다는 것이 제 지론입니다. 물론 또 올라가면은 1894년에 동학란을 동학혁명이라고 올려치기 하는 이 거짓 사관을 또 목도를 하게 되죠. 혁명은 체제를 변화시켜야 하는데 동학란을 일으킨 자들은 대원군의 사주를 받아서 들고 일어났을 뿐 체제를 민주정이나 공화정으로 바꿀 생각은 단 한치도 없었습니다. 다음, 당시 한반도 조선인 인구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1700만 명이 조금 되지 않는 정도였습니다. 다음, 당시 조선인은 자발적으로 하나 되어 3.1운동에 참여했다. 그렇다, 14. 아니요, 넷.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3월 1일 당시에 모인 군중들은 자발적으로 탑골 공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3월 5일로 계획된 시위에서도 그랬고 각 지방에서도 배포된 독립선언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하지만 지방에서 사태가 악화되기에 이른 것은 독립선언문의 취지와는 다르게 당시 총독부가 시행하던 여러 가지 법령들의 불만을 품은 것이 원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서 시위에 가담한 사람들이 독립을 희망한 이유를 보면은 세금 내기 싫어서 부역에 나갈 필요가 없어서 묘포 일을 하지 않아도 돼서 가족을 공동묘지에 매장하지 않아도 되어서 독립을 하면 국유지는 소작인 소유가 된다 해서 라는 지극히 개인적인 욕망으로 인해서 일어났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참을 수 없었기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실제로 한 연구에 의하면 당시 조선인들의 불만사항은 번잡한 각종 행정 절차, 법령 제정의 빈발과 강제성, 주세, 연초세, 도축세, 인지세 등의 세금 징수의 과중, 부역의 과중, 뽕나무, 묘목, 강제 배분, 목화 재배, 쌀농사, 계량 간섭 등의 일률적인 산업 장려, 그리고 일본인과의 차별 대우, 한국인 멸시, 공동묘지제 강행, 도축지 제한 등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법령이 제정되지 않을 당시에 아무데나 똥오줌을 버리고 아무데나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땔감으로 쓰고 말 그대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었지만 그러한 자유가 제한되었기 때문에 참아왔던 것들이 폭발한 것이 3.1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3.1운동에 참가한 사람은 총 인구의 절반 이상이다. 아니요, 그렇다, 8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전 민족적인 운동이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 국민이 참여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통계 자료에 의하면 3%에서 6%가량이 참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의 대부분이 연 인원을 체크했기 때문에 중복을 제외한다면 참여인의 수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 3.1운동으로 조선인은 수만에서 수십만 명이 학살당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8명이었고 나머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규모를 조금 더 줄여서 수천 명이 학살당했다. 그렇다가 7, 아니다가 11명이었습니다. 박은식은 7,509명으로 파악했고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900여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조선 총독부 자료에는 554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1운동으로 일본인은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아니요, 12, 그렇다, 6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 자료에 의하면 총 8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다음 3.1운동으로 일제는 군을 동원하여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이것도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3.1운동 초기에 경찰과 헌병으로 이를 진압했지만 저항이 격렬하게 진행이 되자 군대가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자비라고 하는 표현이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요. 당시 조선군 사령관이었던 우츠노미야 타로의 훈시가 남아있습니다. 우츠노미야 타로의 이름이 있고요. 3월 12일에 시행한 훈시입니다. 이하부대 일반에 전파하는 내용이고 당시 이란 병합 후에 이제 한 10년이 됐는데 치적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내선인, 그러니까 내지의 일본인과 조선인이 동화 역시 진보 착착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러한 일을 겪게 돼서 즉 소요를 보고 본직은 본인은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군대를 분산 배치하게 됐다. 이것은 폭도의 방압, 폭도를 저지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여기 어쩔 수 없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현대 일본어로는 야무에즈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폭동을 미연에 방지한다. 이런 취지로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내선인은 원래 동족이다. 군중의 대부분 혹은 일시 오상, 잘못한 생각에 의해서 혹 일부 불평자의 선동 또는 협박에 의해서 어떠한 생각 없이 부화내동하는 사람의 있기 때문에 이런 소요 진압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능한 한 온화한 수단에 의해서 무기 사용과 같은 것은 절대로 제한해라. 진정으로 또 나오죠. 야무오에즈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장교 이하 병졸 한 명이 이르기까지 깊이 이 사령관의 뜻을 체화해서 결코 위배하지 말도록 해라. 만약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박의 인자의 정신을 가지고 그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말라. 이런 거를 이제 깊이 새기고 선조의 유풍 남긴 무사도의 정화, 무사도 정신을 발휘할 것을 요청한다. 오른쪽에 훈시한다. 당시 일본군은 세계 1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었고 세계 5대 군사 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군기가 엄정한 이 군대에서 사령관이 이렇게 훈시를 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군사령관의 희망이라는 문서까지 덧붙입니다. 각조, 소요, 속발, 병력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막아야 된다. 또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하죠. 이럴 경우에 안타깝지만 왼쪽에 쓰는 이 정신 하에서 병졸 한 사람까지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하라. 자, 가령 그들이 조선인이죠.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행동을 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동포로서 애무 선도를 해라. 온정을 이때 발휘해라. 무기의 사용은 만지 어쩔 수 없는 경우 최후의 시기에까지 피하라. 폭행을 하지 않는 이상 단순한 행렬, 만세의 재창 이런 정도는 가능한 한 온편하게 그냥 해산시키는 걸로 해라. 만일 어쩔 수 없는 경우 사용할 때 그 사용의 필요는 최소한도로 제한을 해라. 그리고 그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면 바로 중지해라. 그리고 불행하게 사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미 죽은 사람에게는 상당한 예의를 가지고 취급, 능욕이나 무례한 등의 실태 없는 그런 행동은 하지 말고 그 취급에 있어서 운반이나 매장 등에도 사정이 허락하는 한 상당한 편의를 제공해라. 그리고 부상자의 경우에는 힘을 써서 그 사정에 허락하는 한 친절하게 가료를 하도록 할 것. 사상자의 부모, 처자 등 적시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가능한 한 깊은 동정을 가지고 위무선도를 해라. 무관계한 사람, 특히 노인이나 어린이, 부녀자 등은 살상하지 마라. 특히 주의해라. 또 이제 외국인 선교사 등에 대해서도 현행범, 그러니까 확증예가 있거나 현행범이 등의 이런 확증이 없는 한에는 큰 용기를 가지고 은인, 참아라, 자제를 하라라는 말이죠. 공겸, 예양, 외유, 내강 해가지고 충용에 의열숭고한 우리 선조의 앞에서 말한 이제 무사도 정신이죠. 이런 것을 이번 기회에 충분히 발휘하도록 지도를 한다. 각 간부는 해당 지방, 관헌, 경무, 기관, 재향군인, 기타 필요한 지방 인민 등 충분히 연락을 확보해서 협정에 따라서 빨리 직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해라. 이 사항을 충분히 철저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런 훈시가 내려졌지만 각 지방에서 직접적으로 시위하는 사람들과 맞닥뜨린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게 됐는지 그리고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비폭력 무저항 운동이었기 때문에 3.1운동의 저지에는 일본 본토로부터의 지원군이 필요 없었다. 그렇다가 3분의 2였는데 보시는 조선 폭동 진압을 위한 파병의 건이라는 이 서류를 통해서 파병이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 폭동 진압을 위해 내지 부대, 일본 본토의 부대죠. 보병 6대대, 헌병 65명, 보조 헌병으로서 350명 조선 파병을 할 것을 4월 4일 각위에서 결정을 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결국 조선에서의 이 소요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졌기 때문에 본토로부터 병력이 필요했다는 것이고요. 보병대대 조선 파견에 관한 지시라는 이 문서를 통해서 본토에 있던 2사단, 5사단, 8사단, 9사단, 10사단, 13사단에서 한 개 대대씩
차출을 해서 한반도에 파견하기로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3.1운동의 상징적인 존재는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11명이 유관순이라고 했습니다. 3명이 이승만, 또 3명이 손병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이 땅에서 태어나 학습을 받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관순은 4월 1일 천안의 병천, 즉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영웅처럼 그리고 한국의 잔다르크로 불리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고 연구가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한국에서는 교과서에 실리고 거의 성역화되다시피 했습니다. 다음 유관순은 이화학당 학생으로 상권 분립과 민주체제를 이해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가 11명, 아니다가 5명, 나머지는 모르겠다라고 했는데요. 1919년 당시 이화 여자 고등보통학교 2학년생이었던 유관순이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야 했겠죠. 그래서 학교의 커리큘럼을 본다면 우리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역사 넷에서 이화학당의 교육과 학제라는 부분에 1904년 학칙의 교과과정은 국어, 한문, 산술, 역사, 지리, 성경, 영어, 이과, 미술, 위생, 음악, 작문 숫자, 재봉, 체조 등 14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중요도를 평가했을 때 국어, 한문, 영어, 수학이 가장 비중 있게 다뤄졌다. 흥미로운 점은 학년별 역사 과목의 편제라고 할 수 있는데 1학년 때 조선사, 2학년 때 고구려, 신라, 3학년 때 고려, 4학년 때 미국사를 공부. 물론 1904년이기 때문에 3.1운동 15년 전의 커리큘럼입니다. 이후에 중등과가 설치되고 초등과, 고등과 등의 정규 학제를 갖출 수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11년에는 조선교육령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서 일본 본토에서는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학교, 대학교, 조선에서는 보통학교, 고등보통, 여자 고등보통학교, 실업학교, 전문학교 등의 학제가 제공되어서 인정되는 학력은 전반적으로 낮추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여자 고등보통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유관순이 어떠한 교육을 받았을까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 물음에 대해서 바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당시 천황의 입헌 군주제였던 일본에서 과연 이러한 교육을 허가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미국에 직접 유학을 가서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민주체제를 접하기 어려웠을 거고요. 일제시대 식자층이 일본이나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산주의 운동을 했다는 것을 봤을 때 상권분립과 민주체제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 유관순의 사인인데요. 고문으로 맞아서 사망했을 것이다가 과반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 가지 응답을 했습니다. 이것 역시 유관순을 영웅으로 만드는데 일조를 한 이야기인데요. 특히 1920년 3월 1일 3.1운동 1주년을 맞이하여 옥중 만세운동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굳이 1주년 기념이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만세를 불렀다라는 이야기도 있죠. 무엇 하나 정리된 게 없습니다. 그냥 목이 터져라 외쳤다라는 건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도 우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재판 과정에서 신문을 받고 취조를 당할 때는 고문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재판이 끝났고 기결수가 된 신분에게 고문을 가한다는 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고문에 의해 방광이 터져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방광이 터지면 응급 상황입니다. 바로 응급 처치를 받아야 할 사안인데 이것을 방치했다든지 또 심한 고문으로 부득이한 의료 처치를 요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굳이 18살의 여학생을 고문을 할 필요가 있었을지는 의문입니다. 참고로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일제감시 대상인물 카드라고 따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1919년 4월 1일 아운의 장터에서 유관순과 함께 만세운동을 했다라고 하는 유관순의 작은 아버지 유중무 씨의 카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은 보안법 위반 소요로 징역 3년을 받고 최종적으로 1919년 9월 11일 형이 확정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에 입감되었습니다. 1921년 5월 10일 만기 출소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돌아간 곳이 본적지 유정석의 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안군 동면 용두리 418번지인데요. 실제 카드는 이렇게 글씨가 좀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지만 확실히 내용 사항이 다 기입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관순의 경우는 어떨까요? 유관순의 카드 역시 확인할 수 있는데 보시면 추록연월일로 해서 대정 10년 1월 2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비고란에 어디로 돌아갔다 라는 것인데 내용 확인이 쉽지 않아서 마찬가지로 앞에 자료를 확인해보니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안법 위반 소요로 징역 3년을 받았고 1919년 7월 4일 원도를 받고 7월 4일부터 형이 시작됐으며 1920년 1월 3일 만기 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만기라고 할 것 같으면 1922년 7월이 되어야 하는데 형이 많이 줄었죠. 이것은 1920년 4월 대한제국으로 이르면 황태자죠. 영친왕이 이방자 여사와 결혼을 하는 경사가 있었기 때문에 당시 조선에 있었던 모든 수감자들이 감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고란에 보시다시피 용두리 318번지 종형 사촌이죠. 유경석의 방으로 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유관순의 사인은 무엇일까요? 누구는 시체가 토막났다 그러고 누구는 방광이 터졌다 그러고 훼손된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식을 치렀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일관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난무하고 있는데요. 이는 1947년 이후에 유관순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과거 신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해방 이후 첫 번째 3.1절에서는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47년 2월 28일 두 번째 3.1절에서 무언가 이 기념식에 적합한 영웅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만들어진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이후에 영화가 제작되고 동상이 들어서고 교과서에 실리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에 이루고 있는 현실입니다. 유관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운동은 대한민국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 운동으로 대한제국 복고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것 역시 팽팽히 맞서는 결과였는데요. 연호에는 조선 건국이라는 말이 쓰여 있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당시 일본 제국하에 조선인으로 돌아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살던 10대, 20대는 한일 병합 전의 조선을 잘 알지 못합니다. 30세 이상의
사람들도 과연 내 나라, 내 조국이라는 의식이 얼마나 있었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1910년 8월 29일 합병이 시행되었을 때 그 누구 하나 눈물을 흘리거나 나라를 빼앗겼다, 강탈당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외쳐졌던 구호도 조선 독립 만세랄지 대한 독립 만세의 대한은 조선과 병합하기 전에 대한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당시 한반도에서의 상황을 잘 꿰뚫고 있었던 윤치호의 이야기를 빌리면 이 운동이 가지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자주 독립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윤치호의 일기 역시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서 찾아볼 수 있고, 보시는 3월 1일 일기에서 당시 YMCA를 책임지고 있던 윤치호가 창문으로 내다보니 거리를 가득 메운 학생들과 시민들이 만세를 외치며 종로광장 쪽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이처럼 순진한 젊은이들이 애국심이라는 미명 아래 불을 보듯 훤한 위험을 향해 자진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흥분의 도가니 속에 빠졌다. 33인이 서명한 독립선언서의 내용은 굉장히 형편없는 것 같다. 손병희가 성공을 거두었다. 자, 이거는 손병희가 어떤 사람인지 꿰뚫고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는 표현이죠. 덧붙여 4월 20일의 기사에서는 학생들과 목사의 판단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들을 믿고 있으며 사랑스럽고 용감한 여학생들이 가진 영웅적인 용기와 순수한 애국심의 경의를 표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손병희, 오세찬 같은 천도교 지도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시위에 참여했다고 확신한다. 가난하고 무지한 신도들로부터 수백만 엔을 사치한 굉장히 비열한 행위를 감추고 면제받기 위해 영예와 명성을 얻은 뒤 감옥에서 석방됐을 때 신도들로부터 더 많은 돈을 쥐어 짜낼 수 있도록 이름을 날리기 위해 수십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손병희 같은 사기꾼들에게 오래 속아왔다는 사실이야말로 조선 민족이 아직 독립된 국가로서 존재할 만한 지적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다. 지금도 우리가 깊이 되새겨봐야 할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간첩이 대통령이 되고 전과 사범이 대통령이 되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올바르게 눈을 뜬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107년 전에 당시와 크게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다음, 나는 실제 존재했던 혹은 존재하는 사실보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사건이나 인물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오가 13, 그렇다 5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한계이죠. 그래서 거짓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지금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다음 두 인물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다. 바로 이 두 사람이죠. 왼쪽은 이토히로부미고 오른쪽이 바로 손병희입니다. 둘 다 프리메이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사람에게 휘둘렸다는 것이 1919년 3월부터 5월의 상황이었습니다. 그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어떠했는지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겠고 알아야 할 필요가 있겠죠. 다음 문항입니다. 앞줄부터 박영효, 김옥균, 서왕범, 서재필, 우리는 이들을 흔히 급진개화파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쳤죠. 하지만 이들은 한창 서구를 따라잡으려고 하는 일본을 통해서 어떻게 근대화를 이루어야 할지, 고종이 지배하고 있던 조선이라는 강제된 사회 시스템 속에서 이를 타파하고 새로운 세상을 꿈을 꿨습니다. 그것이 1884년에 갑신정변으로 일어났는데 이후 고종으로부터 이들 개화파는 그 집안이 3대가 풍비박산이 나는 삶을 살게 되었죠. 140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는 어떠한 일이 또 일어날지 우려가 됩니다. 답을 맞춰주신 분이 한 분 계셨고요. 다음, 나는 진실의 불편함보다 무지의 편안함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아니요, 15. 그렇다 3명이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무지의 편안함보다는 진실의 불편함을 선택하고 사실과 진실을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3.1운동 당시 왼쪽의 사진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점, 느끼는 점 등을 자유롭게 서술해 보자라는 문항인데요. 앞에서 대략 정리드린 3.1운동의 개요를 생각해 볼 때 이 답이 유지가 될지 달라질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나왔다. 모든 분은 아니었습니다. 인구의 3에서 6% 정도였고요. 한 나라의 국민이라면 불의의 저항함이 마땅하다. 자, 나는 정의롭다. 너희는 불의하다. 이 정신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망쳤다는 것은 좌익들이 잘 보여주고 있고요. 당시에 불의했던 것은 무엇이었는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자, 우리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연히 일어난 독립운동에 숙연해진다. 물론 나라를 되찾자라는 위정 척사파들, 특히 유교의 세력들이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3.1운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후에 파리 장사라는 것을 보냈다고 하는데 전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되찾은 나라가 아니라 새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자, 사진은 평행진으로 보이고 그림은 과장됐다. 돌격하는 모습으로까지 보인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이 화가가 좌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렇게 민족주의적인 것이 강하게 돼서 결국 반의를 부추기게 되는 것이죠. 당시 사진에서는 오른쪽 그림 태극기를 들고 일신동체로 대한독립을 외치는 것 같지 않다. 3월 1일 당일에 서울 종로의 파고다 공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종의 정해식은 아니고요. 좌파들의 반일운동이다. 그림은 의도된 내용이다. 그렇습니다. 다분히 민족주의적 반의를 의도하고 있고 사진은 모여있지만 무슨 목적으로 모였는지 알기는 어렵다. 물론 사진도 모든 것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이죠. 학교 교과서에서 배운 3.1운동이 전부 혹은 일부가 거짓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혼란스럽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이미지는 철저히 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실과 그림은 다르다. 단순 명쾌한 답이고요. 끝으로 설문에 대한 소감과 코멘트입니다. 3.1운동에 대해 너무 무지함을 깨달았다. 설문을 하다 보니 3.1 만세운동에 대해 듣고 배운 얄팍한 지식만 알고 자세히 제대로 모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낍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을 접했을 때 처음 느끼는 당연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이거를 느끼지 못하고 불쾌함으로 치부하고 눈을 닫아버리는 게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나라 사랑에 대해 공부해야겠다. 너무 구체적이다. 그렇습니다. 구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건 자체가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죠. 눈높이가 높다. 실은 높다라기보다 일부러 이런 것들을 가르쳐 오지 않은 것이 이 나라 사학계의 문제라는 겁니다. 3.1운동에 대하여 학교에서 배운 것과 다른 5.18처럼 역사 왜곡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느끼셨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사건들은 이렇게 왜곡이 되어 있고 민주파리 좌익들에 의해 점령된 것이 현실입니다. 3.1운동만 들었고 사실은 잘 모른다. 유관순은 가짜 같다는 확실한 생각했는데
위안부가 벽에 걸려 있는 걸 보고 유관순도 가짜란 생각함. 그렇습니다. 충남 천안에 유관순 생가 옆에 있는 매봉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역시 위안부와 독도를 내세우면서 반의를 외치고 있고요. 유관순의 자료 역시 잘못된 것들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해당 목사님은 좋은 의도로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을 이해하려면 조선 역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노비의 나라, 노비의 생활상 당시 국제정세를 알지 못하면 3.1운동을 이해하기 곤란하다고 봅니다. 정말 핵심을 꿰뚫으신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조선시대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왜 일본과의 병합을 택했는지, 그 당시 조선에 살던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지, 우물 안의 개구리가 아니라 밖으로 나와서 국제정세를 읽을 수 있어야지 이 3.1운동에 대해서도 올바른 평가를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공부할 게 많고 바로 잡아야 할 게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설문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자료를 바탕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